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자동차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의 명망 높은 대학병원 흉부외과 외상 전문의 이수연은 1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막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어 차를 몰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메스의 감촉을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떨렸고 머릿속은 방금 전 꺼져가던 생명을 힘겹게 붙잡았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다. 이것이 외상외과 의사의 숙명이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고요한 허탈감.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오직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가르는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만 집중했다. 집으로 가는 이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재충전의 공간이었다. 그때였다. 한적한 외곽도로의 급커브 구간에 접어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잠시 주위를 밝혔을 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깨진 채 위태롭게 깜빡이며 주변의 어둠을 간헐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에 섞인 기름 냄새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찌그러진 차체는 마치 거대한 손에 의해 구겨진 종이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운전석 문은 심하게 훼손되어 열리지 않았고 앞 유리는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깨진 유리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다. 수연은 재빨리 자신의 차로 돌아가 응급처치 키트와 작은 손전등을 챙겼다. 그녀는 다시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다행히 이쪽 문은 열렸다. 차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운전대에 상체를 기댄 모습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신분을 짐작게 했다. 하지만 지금 수연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꺼져가는 생명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으로 남자의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머리에서는 출혈이 심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호흡이 매우 얕고 불규칙했다. 목의 경동맥을 짚어보니 맥박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수연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환자 상태 확인, 두부 외상 및 과다출혈, 호흡곤란, 긴장성 기흉 의심.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환자의 가슴 쪽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왼쪽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타박상의 흔적이 뚜렷했다. 청진기가 없어도 알 수 있었다. 늙골 골절로 인해 폐가 찔렸고 흉곽 내에 공기가 차서 심장과 반대쪽 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몇 분 안에 심정지가 올 것이 분명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수연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병원 밖, 그것도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침습적 시술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실패하면 그녀의 의사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환자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의사였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자신의 차에서 두꺼운 주사바늘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다시 확인했다. 병원에서 쓰는 흉관, 삽입용 카테터는 없었지만 이 주사바늘이라도 사용해서 흉곽의 압력을 빼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다가가 찢어진 셔츠를 더 걷어내고 시술 부위를 찾았다. 쇄골 중앙선과 두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 해부학적 지식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빗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지금부터 응급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녀는 의식 없는 남자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환자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소독용 솜으로 시술 부위를 빠르게 닦아낸 후 주삿바늘을 쥐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그녀의 단호한 얼굴과 날카로운 바늘 끝을 비추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정확한 각도로 바늘을 남자의 가슴에 찔러 넣었다. 바늘이 늙고를 지나 흉곽으로 들어가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바로 그 순간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바늘 끝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압박받던 폐가 팽창할 공간을 되찾은 것이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가장 급한 불은 껐다. 이제 남은 것은 구급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계속해서 그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구급차와 경찰차의 경광등이 빗줄기를 뚫고 현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참한 사고 현장 한가운데서 온몸이 흠뻑 젖은 한 여자가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환자의 가슴에는 응급처치의 흔적인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30대 남성 단독 차량 사고, 두부 열상 및 다발성 골절 의심, 의식 소실. 현장 도착 시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호흡 곤란 상태여서 응급으로 흉강 천자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호흡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이니 최대한 빨리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소견에 구급대원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신속하게 환자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다.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한기가 몰려왔다. 경찰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신원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간단하게 목격자 진술을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나 소속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다. 그저 시민으로서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구급차가 떠나자 현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조금 약해져 있었다. 수연은 흙탕물과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살려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피와 어둠 속에서 흐릿한 인상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전날 밤 있었던 대형 교통사고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준 전무가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여러 과의 최고 전문의들이 투입되어 밤샘 수술을 진행했다. 수연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젯밤에 그 남자가 바로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하룻밤에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주치의는 기자들 앞에서 사고 현장에서 신원미상의 의사가 시행한 빠른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라며 그 의사는 환자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폭풍우 치는 밤에 영웅을 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병원 내에서 자신이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동료들의 칭찬과 격려에 묵묵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입원한 병원 최상층 VIP 병동은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요새와도 같았다. 복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병원장과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그의 상태를 체크했다. 강태준은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얼굴과 몸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 특유의 강렬함과 예리함이 더해져 주변을 압도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천명그룹의 산적한 현안들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의식을 되찾은 후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을 살린 의사였다. 비서실을 통해 그날 밤의 사건 경위를 보고받은 그는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고 사라진 그 여의사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의문을 느꼈다.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천명그룹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경찰의 증언을 토대로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이 입원한 바로 이 병원의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입가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수연은 병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병원 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장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맞으며 강태준 전무가 그녀를 꼭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다. 수연은 부담스러웠지만 병원 전체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후 비서의 안내를 받아 강태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그날 밤의 환자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다. 강태준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다. 붕대를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려한 이목구비와 타고난 위압감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특유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수연 선생, 드디어 만나는군요. 내 생명의 은인.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녀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온했다. 이런 요란한 관심보다는 수술실의 긴장감이 그녀에게는 더 익숙했다. 그녀의 그런 무심한 듯한 태도는 오히려 강태준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선생 덕분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원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든 말만 하시오. 집이든 차든 아니면 더 좋은 자리든. 그가 던지는 제안은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꿈꿀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 큰 존경심과 호감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야말로 자신이 곁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 만남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주는 퇴원을 앞두고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휠체어에 앉아 이수연을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영웅이라 칭송하며 그녀의 헌신적인 용기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극찬했다. 연설의 마지막, 그는 1000명 그룹이 병원에 낙후된 외상센터 발전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기부금으로 설립될 새로운 센터의 이름은 이수연 외상 전문센터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와 함께였다. 이 발표는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연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오르내렸고 병원 동료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원 경영진은 그녀를 영웅처럼 떠받들었고 그녀의 의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연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기만 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수술실 조명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다웠다. 바로 그 무렵 수연은 자신의 환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 몇몇이 예상치 못한 혈전증이나 제협착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개인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자 그녀의 의사로서의 직감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당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밤새워 검토하며 공통점을 찾기 위해 썼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문제가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최근에 병원이 새로 도입한 스텐트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스텐트는 바로 1000명 그룹의 자회사인 1000명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최신 제품이었다. 병원은 얼마 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산 제품 대신 강태준의 기부와 맞물려 마치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1000명바이오의 제품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병원에서 1000명바이오의 스텐트를 사용한 사례들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소문했고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를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치부하며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환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잠재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과장과 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1000명바이오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성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과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이 선생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신제품에는 원래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병원 임원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수연을 따로 불러 이 선생, 지금 우리 병원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됐는지 잊었소. 강 전무님과 천명 그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라며 그녀를 질책했다. 그들의 눈에는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새로운 후원자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보였다. 그들에게 이수연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내부 고발자에 불과했다. 수연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남자 강태준. 그의 선의와 감사의 표시라고 믿었던 거액의 기부금은 이제 진실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을 구원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더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병원 상층부의 냉담한 반응은 이수연의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가 잘못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계 전체가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폭주하여 수많은 사람을 해칠 것이 분명했다. 동료들의 외면과 상사들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그 고독은 그녀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수연은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를 돌보고 수술에 참여하며 의심을 사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고 탐정처럼 움직였다. 병원 기록 보관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혹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그녀는 천명 바이오 스탠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는 문제가 된 환자들의 데이터를 넘어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다. 그녀의 조사는 끈질겼다. 의대 동기이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익명을 조건으로 비슷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의 저명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며 천명 바이오 스탠트의 설계도와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천명 바이오의 제품은 구조적으로 혈전 생성에 취약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상시험 데이터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누락된 정황이 뚜렷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한 노인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고령과 기저질환을 사망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수연은 부검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가족의 완강한 반대와 병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유가족을 설득했다. 아버지가 시술 후 계속해서 미세한 흉통을 호소했다는 아들의 증언이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시행된 부검에서 그녀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사망 원인은 스텐트 내의 급성으로 형성된 거대한 혈전 때문이었다. 부검을 집도한 법의학자는 스텐트 표면의 코팅이 불균일하게 벗겨져 있었고 이로 인해 혈액이 응고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명백한 제품 결함의 증거였다. 수연은 부검 결과 보고서와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 장실 문을 두드렸다. 이전에 보고와는 차원이 다른 비장함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병원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수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원장님,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천명 바이오의 스텐트는 살인 기계입니다.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사로서의 모든 양심과 신념이 담겨 있었다. 병원장은 그녀가 내민 부검 보고서를 잠시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는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이 선생,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병원은 천명그룹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은 대가로 그들의 제품을 써주기로 한 거야. 이제 와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병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천명과의 관계도 끝장이야.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환자의 생명보다 병원의 이익과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모른 척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선생, 자네는 강태준 전무가 살려낸 영웅이야. 그 영웅이 자기 은인의 회사에 칼을 겨누는 그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여기서 멈춰.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이건 자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한편 모든 것을 되찾고 화려하게 경영에 복귀한 강태준은 천명그룹의 회장직 승계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거대 의료기기 회사와의 합병건이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천명바이오는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고 그의 입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확고해질 터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합병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병원에서 올라온 심상치 않은 보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수연이라는 의사가 천명바이오의 주력 제품인 스텐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급기야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환자 사망의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내용이었다. 보고를 듣는 강태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수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자의 이름. 그는 잠시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곧이어 그 이름은 감사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성가신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물리고 홀로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때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감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천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다. 합병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제품 결함 스캔들이 터진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강태준의 머릿속은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로 회유될 사람이 아니었다. 협박이나 압력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신념은 순수했기에 더욱 위험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부심인 의사라는 타이틀과 신뢰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것.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드는 것. 그의 눈빛이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김 실장, 들어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강태준은 그에게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수연이라는 의사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모든 것,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처리할 준비를 해.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제거해야 할 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이수연의 삶 위로 소리 없이 드리워졌다. 그는 병원장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체스말로 여겼다. 병원장은 강태준의 서늘한 지시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병원의 운명은 이미 천명그룹의 손아귀에 있었고 그의 안락한 지위 역시 강태준의 심기 하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하게 세워졌다. 이수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수연을 외과 의사로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와 수술이 필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한 대상이 나타났다. 뇌동맥류와 심장 판막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응급 환자였다. 수술 자체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고 성공 확률이 희박하여 웬만한 베테랑 의사들도 집도를 기피하는 케이스였다. 병원장은 이 수술을 이수연에게 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악의적인 포석이었다. 수술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수연의 제1보조의사로 레지던트 3년 차인 최민준이 배정되었다. 그는 야망은 컸지만 실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약점이 있었다. 강태준의 수하인 김 실장은 조용히 그에게 접근했다. 거액의 돈과 정규직 교수 자리를 미끼로 한 그의 제안은 최민준의 남은 양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수술 중 결정적인 순간에 이수연의 지시와는 다른 약물을 투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함정이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수연은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켜 자신의 실력과 신념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믿었다. 수술 당일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수술실에 들어섰다. 수술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메스가 환자의 피부를 가르는 소리를 시작으로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다. 수연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침착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이끌었다.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은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그녀의 손끝에 반응했다. 뇌동맥류를 처리하는 1차 단계는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수술팀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심장 판막을 교체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헤파린 준비해. 수연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보조의사 최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손에 들린 주사기에는 헤파린이 아닌 혈액을 급격히 응고시키는 반대작용의 약물이 들어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 실장의 서늘한 얼굴과 거액의 계좌 이체 내역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수연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재빨리 약물을 환자의 수행 라인에 주입했다.
몇 초 후 평온을 유지하던 심박수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환자의 혈압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환자 상태 이상, 혈압 급강하, 심실세동 발생, 수술실의 모든 스태프들이 경악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과정이 완벽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투여. 그녀는 절박하게 외치며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모니터 위를 달리던 곡선은 이내 차가운 일직선으로 변해버렸다. 삐 하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수술실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연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허망하게 환자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다. 외과 의사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수술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최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병원은 즉시 의료과실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아닌 이수연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위원회에서 최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 증언을 했다. 이수연 교수님께서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헤파린 투여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수님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의 증언은 완벽하게 조작된 수술 기록지와 약물 투여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다. 국민 영웅 이수연, 오만함이 부른 의료 참사, 환자 죽음으로 몰고 간 독단적 수술, 진실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천명그룹이 제공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를 실력은 있지만 동료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의사로 묘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칭송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수연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병원은 그녀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고 언론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갇힌 채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매도하는지를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텔레비전을 켜면 자신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그녀의 판단착오를 비난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그녀를 향한 온갖 저주와 욕설이 가득했다. 환자의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뒤에는 강태준이 고용한 최고의 로펌이 있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수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빗속에서 한 남자를 구했던 손은 이제 환자를 죽인 살인자의 손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거대한 절망의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의료과실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고 가차없었다. 이수연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결론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가 회부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에 차가운 통지서 한 장이 도착했다. 의사 면허 정지. 그 몇 글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술실에서 생명을 다루던 그녀의 손은 이제 법적으로 그 어떤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손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한때는 집보다 더 편안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깊이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은 책상과 빼곡히 들어찬 의학 서적들이 그녀를 맞았다.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수많은 생명을 살릴 방법을 연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가운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하얀 가운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유독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소중했던 기억들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병원장의 목소리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지나가며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000명 바이오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할 겁니다. 이번 일은 유감이지만 우리 병원의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희생제였다는 것을. 자신은 병원과 천명그룹의 검은 거래를 위한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이었다.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서류였다. 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소장 뒤편에 적힌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의 이름은 국내 최고의 로펌이었다. 평범한 유가족이 선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1000명 바이오 스텐트의 결함을 발견했던 일, 병원장에게 묵살당했던 경고, 그리고 갑자기 자신에게 배정되었던 그 무리한 수술. 수술실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보였던 보조의사 최민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와 언론 보도. 이 모든 것에 배우의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경제뉴스에서는 1000명그룹의 미국 의료기기 회사 합병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태주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이번 합병을 통해 1000명은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 연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 그 말을 짓거리기 위해 그는 진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이토록 잔인하게 파멸시켰다. 수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보여주었던 감사와 존경은 모두 연기였다. 그가 약속했던 거액의 기부금은 달콤한 독이 든 성배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린 것이다. 아니, 버리는 것을 넘어 아예 재기불능의 상태로 부숴버렸다. 끔찍한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빗속에서 꺼져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든 살려내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에 바늘을 꽂았던 그 밤,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구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다.
그녀의 손이 살려낸 그 악마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웃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명예도 직업도 동료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천문학적인 빛과 살인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무력감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절망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다. 이수연의 세상은 잠겨버린 도시처럼 모든 것이 멈춰섰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창문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희미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구석에 쌓여갔지만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수술실의 차가운 기계음과 일직선으로 변해버린 모니터의 잔상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력감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외칠 목소리를 빼앗겼다. 세상은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오만함으로 환자를 죽인 의사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때때로 텔레비전을 켜고 강태준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고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미지를 포장하며 유능하고 자비로운 경영인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분노와 함께 깊은 심해로 가라앉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었기에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울렸다. 마치 그녀가 문을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한 집요함이 느껴졌다. 수연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낡은 트렌치 코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지쳐 보이는 얼굴과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이 왠지 모를 강한 인상을 남겼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탓에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화면 속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전직 기자입니다. 이수연 선생과 천명바이오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천명바이오라는 단어에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온몸에 경계심이 곤두섰다. 강태준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 남은 것마저 빼앗으러 온 것일 수도 있다.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가 인터폰을 끊으려던 순간 남자가 다급하게 덧붙였다. 최민준 선생이 최근에 거액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수연의 모든 동작이 멈췄다. 최민준. 자신을 배신하고 거짓 증언을 했던 보조의사. 그의 이름은 그녀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배신의 상징이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문가에 선 채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국내 유력 일간지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저는 3년 전 천명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취재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조작해서 저를 뇌물을 받은 부패 기자로 만들었죠.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림자.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의 허름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지우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들을 꺼내 놓았다. 그것은 그가 몇 년간 홀로 1000명 그룹을 추적하며 모아온 자료들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수연 선생의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선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는 1000명 바이오 스탠트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정황과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그리고 최민준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거액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내밀었다. 그것들은 아직 법적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했지만 강태준의 범죄를 암시하기에는 충분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자신의 막연한 의심이 눈앞의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은 최고의 로펌을 가지고 있고 언론도 모두 그들의 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한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에게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고 저에게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정에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변호사 박민영이라는 이름과 작은 법률 사무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수연은 한지훈과 함께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다.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책더미와 서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을 맞이한 박민영 변호사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총명함과 단단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지만 대형 로펌 대신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선택한 인물이었다. 박민영은 이미 한지훈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단기간에 입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거는 너무 완벽하고 증인은 너무 일관되죠. 이건 잘 짜인 각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각본이 완벽할수록 어딘가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수연에게 물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수술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단 하나의 허점을 꼽는다면요? 수연은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복기했던 수술 과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혈액의 급격한 응고, 헤파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누군가 헤파린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기량제를 몰래 투여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각자의 분야에서 고립되어 싸워왔던 세 개의 점이 비로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한지훈의 집요한 취재력, 박민영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 그리고 이수연의 대체 불가능한 의학적 전문성.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면 철옹성 같아 보이는 강태준과 1000명 그룹에 맞서 싸워볼 만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박민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이 재판 제가 맡겠습니다. 승산은 희박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한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제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깊은 절망의 어둠 속으로 마침내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싸우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들의 반격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박민영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은 세 사람의 비밀 전쟁 기지가 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연기했지만 해가 지면 그들은 이곳에 모여 촛불 앞에 독립투사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다. 사무실의 낡은 화이트보드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사건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파고들어야 할 의문점들이 빽빽하게 적혀 나갔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선 강태준과 천명그룹의 이름이 있었다. 박민영은 법률가로서 냉철하게 전황을 분석했다. 정면 대결은 필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100배는 많은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증거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균열을 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혹시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녀의 전략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듯 적의 가장 강력한 지점이 아닌 가장 취약한 급소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조작된 수술 기록지였다. 이수연은 더 이상 병원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날의 모든 과정은 사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분단위로 재구성해 나갔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하게 변했던 순간, 각 스태프의 움직임, 오고 갔던 대화들까지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 연구실로 삼아 밤을 새워가며 의학 논문과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그녀가 집중한 것은 프로타민이라는 약물이었다. 헤파린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기량제로 심장 수술에서 출혈을 막기 위해 사용되지만 과다 투여 시 치명적인 혈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이 약물이 투여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환자가 보였던 급격한 혈액 응고 반응은 프로타민 과다 투여의 전형적인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누군가 수술 중 몰래 프로타민을 주입한 거야. 그리고 기록을 삭제했어. 수연은 확신했다. 문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였다. 박민영은 시신에 대한 약물 재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화장이 끝난 뒤라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기록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수연은 한지훈이 어렵게 빼내온 언론에 공개되었던 수술 기록, 사본의 복사본을 돋보기까지 동원해 분석했다. 모든 숫자는 완벽하게 조작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아주 미세한 이질감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마취 기록지였다. 환자의 심정지 직전 혈압과 심박수가 급변하는 와중에도 마취가스의 농도 조절 수치가 너무나 평온하고 일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수연은 중얼거렸다. 환자에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마취과 의사는 본능적으로 마취 심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어. 이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과 같아. 그것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기록이 사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같은 시각 한지우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을 배신한 최민준의 뒤를 쫓았다. 그의 화려해진 씀씀이, 새로 구입한 외제차,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태준 측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최민준에게 전달된 돈은 여러 차례의 돈 세탁을 거쳐 출처를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최민준이라는 약한 고리로는 부족했다. 더 내부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취재 노트를 뒤져 천명바이오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한 연구원들의 명단을 추렸다. 대부분은 뇌물을 받거나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오명을 쓰고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강태준이 자신에게 썼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인 양심호 박사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양 박사는 스텐트 개발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다가 연구비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양 박사는 천명그룹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집 앞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에 양 박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우는 자신 역시 천명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동병상련의 감정은 양 박사의 단단했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의 포장마차에서 양 박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억눌려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스텐트,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어요. 특정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서 혈전 발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출시를 미루고 추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태준은 무시했어요. 합병 일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괴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해고되기 직전 관련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와 내부 보고서를 제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저는 천명그룹에 의해 완전히 매장당할 겁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박사님, 저희가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양 박사가 넘겨준 자료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거기에는 천명바이오가 고의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축소하고 부작용 사례를 은폐했으며 심지어 식약처 담당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박민영은 자료를 검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겼어요. 이걸로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이수연의 의료적 소견, 그리고 양 박사의 내부 고발 자료,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마침내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민영은 양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가 넘긴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할 준비를 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사실을 터뜨릴 언론 창구를 확보했다. 이수연은 재판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서 조작된 수술 기록의 허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들의 반격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강태준의 왕국을 덮칠 터였다. 강태준의 제국, 천명그룹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언제나 완벽한 고요와 질서를 유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도시의 지배자다운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법무팀장이 그의 책상 앞에 서서 이수연 측이 재심을 청구했으며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올렸을 때도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이수연의 발악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내민 증인 명단에서 양시무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강태준의 평온했던 표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양시무. 몇 년 전 스텐트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다가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연구원. 그는 그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자신이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 이제 자신의 발등을 태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이 단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가봐. 그의 짧은 말에 법무팀장은 황급히 물러났다. 집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강태준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법정 싸움은 이제 지루해졌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 이제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였다. 그는 인터폰의 비밀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효율적인 해결사인 김 실장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양시무를 찾아.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 그의 가족까지 모두 함께 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증언을 포기하게 만들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이수연, 한지훈, 박민영. 그 세 사람, 쥐새끼 한 마리까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숨 쉬는 것까지 보고하도록. 그는 이제 자비로운 경영인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의 진짜 모습,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 포식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주변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한지훈은 자신의 낡은 차를 운전할 때마다 백미러에 항상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박민영의 사무실 전화에서는 미세한 잡음이 섞여 들렸고 수연의 오피스텔 복도에는 낯선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몇 시간이고 서성거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심리적인 압박은 극에 달했다.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것은 가장 약한 고리인 양시무 박사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한 남자가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의 어린 딸이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다.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박사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쓸데없는 짓으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아시겠죠? 양시무 박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양 박사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한지우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당장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옛 취재원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양 박사와 그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비밀 안가를 마련했다. 그날 밤 그들은 7작전을 방불케 하듯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아이의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아파트를 빠져나와 한지훈이 준비한 낡은 승합차에 올랐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의 부하들이 텅 빈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한편 박민영은 자신의 사무실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보안 전문가를 고용해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고 책상 밑과 전화기 안에서 정교하게 설치된 소형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부터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사무실에서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는 대화를 나누었다. 중요한 논의는 시끄러운 재래시장 한복판이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서로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연은 이 모든 압박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문 앞에는 죽은 쥐가 놓여 있기도 했다. 하지만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분노는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강태준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그의 치명적인 급소를 건드렸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살려낸 악마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싸움이었다. 그녀는 안가에 숨어 지내는 양 박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그의 증언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데이터를 밤낮없이 분석하며 날카롭게 벼려나갔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지우는 확보된 증거를 터뜨려줄 마지막 언론 창구를 뚫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주류 언론은 1000명의 광고와 압력 앞에 모두 침묵했다. 그는 결국 탐사 보도로 명망 있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장과 약속을 잡았다. 그는 양 박사의 내부 고발 자료와 수술 기록 조작의 증거가 담긴 USB를 품에 안고 약속 장소인 한적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 무렵 그는 인적이 드문 환승 통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건장한 남자 2명이 그의 앞뒤를 막아섰 강도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지갑이 아니었다. 좋은 말 할 때 내놔, 네가 가진 거.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며 다가왔다. 한지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의 벽이 차가웠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품속의 USB를 더욱 꽉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USB를 꺼내 있는 힘껏 반대 방향으로 던졌다. 남자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그는 벽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 뒤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격렬한 추격전 끝에 그는 결국 막다른 길에서 붙잡혔다. 주먹과 발길질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의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남자들은 그의 온몸을 뒤져 가짜 USB를 찾아낸 뒤에야 만족한 듯 자리를 떴다. 한지우는 부서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한참 동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고통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신발 밑창 안쪽에 숨겨두었던 진짜 USB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하는 곳은 수연과 민영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비밀 기지였다. 이 공격은 강태준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만이 남아 있었다. 결전의 날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1000명 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증권가 애널리스트,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1000명 그룹과 미국의 거대 의료기기 회사 에이펙스 메디컬의 로고가 나란히 떠 있었다. 세기의 합병 계약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장이었다.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강태준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했다. 김 실장으로부터 한지훈을 처리했고 그가 가진 USB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 한 조각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수연이라는 과거의 작은 오점은 이 거대한 성공의 비달에 완전히 지워질 터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오피스텔 안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수연과 박민영 그리고 붕대를 감은 얼굴의 한지우는 작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우는 전날 밤의 습격으로 입은 부상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그의 눈은 복수심과 결연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목숨처럼 지켜낸 진짜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비수였다. 시간 됐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한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였지만 대기업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눈 편집장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강태준의 두 얼굴이라는 짧은 제목과 함께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렸다. 과연 그가 거대 기업 1000명과의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몇 분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기자회견장에서 강태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합병의 의의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했.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청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천명그룹의 주가가 기대감으로 폭등하고 있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잠시 말을 멈추고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에 있던 기자들의 스마트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진실의 눈에서 보낸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단독 1000명 바이오 스탠트, 치명적 결함 은폐 및 임상 데이터, 조작 충격 실태 고발. 처음에는 몇몇 기자들만 웅성거렸지만 그 파장은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소란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연설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노트북을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태준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사라진 스크린 위로 진실의 눈의 로고와 함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면에는 1000명 바이오의 스텐트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하는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양심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부 고발을 시작했다. 그 제품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 실적을 위해 출시를 강행했습니다. 그의 증언과 함께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임상 데이터가 화면에 클로즈업되어 나타났. 특정 환자군에서 혈전 발생률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붉은색 그래프가 모든 사람의 눈에 똑똑히 밝혔다. 뒤이어 식약처 담당자와 1000명 그룹 임원 사이의 뇌물 거래를 암시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영상은 이수연의 사건으로 넘어갔다. 익명의 의료 전문가 이수연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가 등장해 조작된 수술 기록지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환자가 심정지에 빠지는 위급한 순간에도 너무나 평온했던 마취 기록은 명백한 사후 조작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 모든 은폐와
조작의 정점에 강태준 회장 대행이 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그가 병원장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끝을 맺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강태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단상 위에서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심판의 번개처럼 그의 얼굴 위로 터져내렸다. 사실입니까, 회장님?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조작된 음모야.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경호원들이 그를 감싸고 황급히 퇴장하려 했지만 성난 기자들과 투자자들에게 길이 막혀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행사장 한쪽 스크린에서는 천명그룹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는 끔찍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피스텔 안 세 사람은 무너지는 강태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누구도 환호하거나 웃지 않았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벅찬 감정만이 조용히 흐를 뿐이었다. 이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의 삶과 명예, 그리고 쓰러져간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대혼란은 거대한 태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천명그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지진을 맞았다.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온통 강태준의 추악한 민낯과 천명바이오의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천명그룹 관련 주식은 거래 하한가로 추락했고 거대 기업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강태준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천명바이오의 연구소였다. 한때 철옹성처럼 보였던 그곳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양심우 박사가 제공한 원본 데이터와 한지훈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들은 수사의 물기를 터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잇따랐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쥐들이 먼저 뛰어내리듯 내부 고발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며칠 후 자신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값비싼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공허했으며 포토라인에 선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초라하게 검찰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몰락은 그가 파멸시켰던 사람들의 산만큼이나 빠르고 극적이었다. 병원장과 보조의사 최민준을 비롯한 공범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진실의 무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뒤였다. 결국 강태준은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인간의 탐욕이 쌓아 올린 거대한 바벨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수연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그녀의 면허 정지 징계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은 며칠 전까지 그녀를 마녀 사냥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이제 그녀를 거대하게 맞서 싸운 정의의 여의사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병원 측에서는 그녀에게 부원장급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복귀를 간청했다. 1000명 그룹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그녀를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재기시켜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통쾌한 복수심이나 승리의 환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간들이 남긴 깊은 상흔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세상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병원의 복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거대한 대학병원, 그곳의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정치, 그리고 환자를 숫자로 여기게 만드는 시스템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강태준과의 싸움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의사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명예나 성공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화려한 강남이 아닌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변두리 동네의 작은 상가 1층에 소박한 간판 하나가 내걸렸다. 이수연 내과 의원. 그녀는 배상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돈으로 이 작은 병원을 열었다. 최신식 의료 장비도 넓고 쾌적한 대기실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따뜻한 진심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평범하고 분주했다. 감기에 걸린 아이의 등을 청진기로 살피고 혈압이 높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식습관에 대해 잔소리하며 외로운 독거노인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의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언제나 친절하고 꼼꼼하게 자신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동네 의사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진료를 마친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거리 풍경을 내다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노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 그때 익숙한 얼굴 두 명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지훈과 박민영이었다. 한지훈은 진실의 눈의 편집장이 되어 여전히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고, 박민영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야? 한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내려놓았다. 박민영도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 보기 힘드네요, 이 원장님.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다시 일어선 전우였다. 수연은 그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두 사람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한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작은 힘들이 모여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문득 빗속에서 강태준의 목숨을 구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당연한 소명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그 생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아픈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의사로서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다.